것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선 12명이,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선 1명의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도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서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언론을 통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단 공개보다는 의원들의 서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준석 대표가 내놨던 말인데요.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선사한 감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근대 오종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모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과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야 정치인들과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방송 내용과 관련한 문자와 함께 지역 기상 상황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기도 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을 상황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13건에 대해서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 1건에 대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관련 내용은 이 중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증여 및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등입니다. 그리고 이 13건 가운데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8건이고 배우자 관련이 1건, 부모님 관련이 2건, 자녀 관련이 2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라든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의혹 아니면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이런 좀 중대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은 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민주당의 사례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세금 탈루 의혹 2건이 이제 있어서 이게 뭐냐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권익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자녀가 젊은 나이에 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샀다고 했을 때 과연 본인의 어떤 자력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의혹이 남는 사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금융거래 등의 소명 자료를 받았지만 명확히 소명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특수본에 송부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편법 증여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낸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도록 한 건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의원 본인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한 건이고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정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뭐 출당 조치하기도 하고 탈당을 한 의원도 있고 아닌 의원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내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초에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언한 상황이고요. 지난 22일에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민주당보다 강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 징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징계를 그렇죠. 통한 제명 조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야 탈당 권유보다 더 강한 조치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 리더십이나 이런 게 당내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이제 지도부 흔들기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요. 특히 만약에 이 대상자들 중에 네. 캠프에서 각 후보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캠프 활동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대권 주자하고 어떤 지도부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처럼 이제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하는 그런 경우에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4명인데 5명 이상이 이제 여기에 의혹 대상자가 포함돼서 탈당 권유를 받게 되면 그럼 이제 실제로 탈당이 될 경우에 의원 숫자가 100명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담 때문에 어떤 솜방망이 징계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민심이 또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칼날위에 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의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 의원이 한 70% 더 많은 거잖아요. 뭐 100대 170 뭐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숫자상으로만 봐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을 다 지금 출당이나 탈당 뭐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90명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안 처리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명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원래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렇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명단을 공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명단은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명단에 대해서 공개할지 말지 등등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누군지 알려진 상황이죠. 이 김의겸 의원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그 열린민주당 한 명이 자신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일단 권익위는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2018년 7월 달에 흑석재개발 9구역 내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렇게 그러면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김의겸 의원은 이 자신이 이 건물을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네. 이것은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자신이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김의겸 의원이 사실 이 건으로 고발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계속 이제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질 끌고 있는 상황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이런 상황이 놓였다라면서 정보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좀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어떤 당적 문제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건의한다라면서 이재명 지사의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쭉 보셨듯이 민주당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강하게 어떤 비판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오늘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일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비판 수위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숫자까지 12명 동수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어서는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고 정의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명단 다 공개하고 엄정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권유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당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함께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 5명도 지금 탈당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지켜보고요. 자, 8월 임시국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김호란 방역기획관 출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이 국회 운영위에서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회의에 좀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야 운영위 간사들이 논의를 했는데 여당 운영위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역 문제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한 사회수석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한병도 의원은 이 김호란 기획관이 실무총괄이지만 오히려 더 윗선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회수석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까지 청와대 3실장이 모두 국회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일단 유영민 비서실장은 루마니아 백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와 백신 수합 협의 과정에서 루마니아 언론이 이 백신 공여 문제를 먼저 보도를 했고 우리가 설명이 늦어서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이제 백신을 우리가 구걸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뜨거운 쟁점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 하지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 폭등, 대출 대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결혼한 아들이 집이 없다. 젊은이들의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했고요. 같이 나온 이호승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불안은 송구하다.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니까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행정부가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전해져서 좀 각 당이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혹시 나왔습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각국의 미군 기지에 난민들을 체류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이 미국하고 그간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유럽 2개에서 3개의 국가들이 거론이 되고 그 나라에 이제 이 난민들을 체류시키겠다는 입장이 미국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통해서 답을 했는데요. 초보적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논의한 거 아니고 현재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현지에서 우리 군을 도운 아프간 현지 고용인들의 국내 이송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이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외에 이 난민의 국내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각 정당에서 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논의가 성숙되는 걸 좀 지켜보고 저희가 정리된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좀 돌아가 볼까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이제 권한 축소를 골자라는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 그간 상황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표현의 대상이 됐던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최대 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이런 내용의 이제 개정안이 의결이 된 건데요. 오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은 아예 이 어떤 자구 심사 권한을 없앴어야 됐다라면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는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되 보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 네트워크랑 외부 네트워크하고는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촬영 부분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하고 열람 조건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 의료인 모두 동의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환자 생명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 통과한 건데 지금 의료계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또 뭐 지금 법사위 넘어가고 국회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상황을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선사한 감동과 그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올림픽 근대 우정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건 선수죠. 2020 도쿄올림픽 근대 우정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 연결해서 올림픽 수상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웅태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웅태입니다. 제가 그 생방송으로 뛰시는 모습, 메달 따는 모습 지켜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원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 덕에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오늘도 촬영 잘 끝내고 네, 그러고 쉬고 있습니다. 귀국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저는 집에서 짜장면을 제일 먼저 먹을 줄 알았는데 예, 짜장면요? 네.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네. 집에 가자마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인터뷰, 통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뒤에 먹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 좋아하는 짜장면을? 네, 밥도 막 못 먹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희도 더 일찍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지금 짜장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시니까 참 인터뷰 잡기 힘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전 선수를 계기로 해서 근대 오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아마 늘었을 것 같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대 오종이 어떤 경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대 오종은 수영, 육상, 사격, 펜싱, 승마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겨루어서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입니다.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뛰다가 사격했다가 막 장애물 같은 거 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게 원래 그 스타디움 경기장 안에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스타디움 경기장 안에서 모든 종목을 하기 위해 거기 안에 간이로 다 지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라든지 카메라맨 분들이 이제 이동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한 곳에서 경기를 치르자 해가지고 근대오종 전용 스타디움을 지은 것 같아요. 이번이 2번째 올림픽 출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동메달 따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어요? 무조건 메달을 딸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메달 딸 거라고는 생각을
혹시 못하신 것 워낙 뭐 사실은 이 근대 오전 경기의 벽이 높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아시아인하고 서양인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17년도 세계 선수권부터 정진호 선수가 세계 최초 금메달을 따고 나서부터 뭔가 아시아 근대오종이 대한민국 근대오종이 폼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쭉 상승세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메달과 좋은 성적으로 계속 이뤄냈기 때문에 충분히 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메달을 따려고 경기 출전했습니다. 근데 동메달 따신 다음에 네. 기자들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네니까 네. 참았던 눈물을 막 쏟아내시는 장면이 많은 분들한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 당시에? 진짜 그 전에 정진환 선수랑 같이 부름길 안으면서 5년의 노력이 진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은퇴야, 축하한다. 그리고 저도 진아 형, 죄송해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미 감정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서 너무 확 터졌던 것 같고, 네. 또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좀 울컥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경기장에서 기자님이 해주시니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생방송으로 경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3, 4위로 나란히 달리는 거 보면서 정말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메달 2개 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사실 정진아 선수는 4위로 결승선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두 선수가 굉장히 그 동료와 경쟁자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최대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려고 충분히 훈련할 땐 그랬고, 또 경기 때는 누구보다 선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고 잘 끝나고 나니 다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정진환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 대회는 내가 메달 딸 거야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렇게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뭐, 두 분 다 더 좋은 성적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냥 드려본 말씀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근대오종을 보면서 이건 거의 극한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요. 우리 한 종목에 출전해서 잘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5개 종목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9시까지 훈련을 했고, 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5가지 종목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종목을 쉬어버리면은 이제 이 종목 선수들이 하루에 한 종목을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펜싱 선수가 펜싱을 하루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다른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승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당일 말을 추첨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이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요? 말이 거부하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세요? 뭐 그것 또한 근대오종인들의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근대오종의 그 고대 오종에서 근대오종으로 이제 현대화가 됐을 때 그 이념도 잘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넘어야 될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너무 재밌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웅태 선수만의 어떤 교감하는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최대한 말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하고, 네. 이제 말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칭찬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을 계속 빨리 하는 그런 거예요? 거에서 이렇게 잘 녹아들 수 있게 선수와 말이.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감을 하려고 하고 그런 안 좋은 싫어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동메달리스트,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되셨는데요. 네. 다음번 목표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파리 올림픽도 있는데 거기서 이번엔 동메달이니까 다음에는 은메달이나 금메달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메달 맛을 봤기 때문에 더 큰 메달 맛을 원합니다. 저는. 아유, 정말 저 다시 또 정말 땀 흘리면서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응원과 축하를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진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벅찬 사랑을 주신 덕에 제가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 더 재밌는 모습,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기회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응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 도쿄올림픽 근대오종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 선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오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얘기를 먼저 하고, 원래 사실은 준비됐던 얘기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결과 내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래요? 아니, 우리 집 일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오신환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집에도 일이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 의혹을 받았던 12명과 동일한 12명을 지금 지명됐는데요. 또 다른 타당의 1명하고 13명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 이전에 계속 그 명시한 바대로 민주당보다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미 해놓은 바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어떤 인물인지 또 내용은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긴급하게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좀 소집이 돼서 네. 요 내용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꼭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도 출당 공고를 했지만 지금 네네. 뭐 제대로 12명 전체가 사실상 출당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2명의 비례대표는 지금 탈당 공고를 했는데 이제 출당이 된 거죠. 2명은. 그래서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으로 그 잣대로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예. 그럼 의원 명단은 혹시 공개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일단 그 지도부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적정한 시점에서는 공개를 해야겠죠. 예. 네,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에 민주당은 한번 똑같은 예, 절차를 겪고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거죠. 이제 의석 숫자와의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12명 숫자, 이제 절대 숫자는 같지만은 비율은 훨씬 높은 거죠. 2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이 일단은 좀 문제고, 이제 누구냐, 근데 누구냐는 지금 찌라시는 뭐 많이 돕니다. 근데 그 찌라시가 기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바로 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왜 민주당은 했는데 국민의힘은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겠죠.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거의 그렇게 길게 끌지 않고 바로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는 일단 비례대표 두 사람은 신속하게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탈당 권고를 한 지역구 의원 10명은 지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아무도 사실은 뭐 안 하고 있어요? 탈당계를 낸 사람도 있고 뭐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거친 게 아니고요. 권고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제력이라고 그럴까? 뭐 집행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공개 등등등 앞으로의 그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이 문제에 향배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약속한 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더군다나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은 왜 우리 캠프만 갖고 그러냐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밀당이 시작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만약에 이 대표가 약속을 한 대로 한다면은 리더십을 세우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안 될 공산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국민의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도 지금 못한 거를 국민의힘 보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또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게 또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아니라 권익위원회가 어쨌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점을 갖고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한 그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확고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과연 그런 어떤 실행력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사실 저희 당에는 지금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긴급 징계 내지는 뭐 권고 이런 사항의 수준으로 갔을 때 또 여지껏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가 분명히 있었는데 뭐 각 캠프에 이제 다 소속돼 있는 의원들일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정성 시비까지 이게 확전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뭐 어떤 캠프에 속해 있던 사람이더라도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아주 강한 기준과 잣대로 이거 조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 전체가 또 대선을 치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강한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누구라도 지금 민주당의 기준보다 더 엄하고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단도 공개해야죠. 명단 공개도 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내 여러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 결정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 뭐 여러 가지는 좀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면 뭐 방향이 나오겠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뭐 뜨거운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중재법 개정안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한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유턴하기는 이미 많은 다리와 강을 건넜고요. 이제 2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본회의가 예, 예. 그래서 25일 날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뭐 사실은 지금 내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외부적으로 좀 민주당하고 큰 전선이 하나 그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만큼은 뭐 당론과 또 각 대선 후보자들 모두가 언론중재법은 악법이며 이게 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게 또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왜 민주당이 이렇게 굳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180석 이상의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와 그 여론의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저희도 대응 수위를 좀 조정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마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국민 여론 자체는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찬성 의견이 54.1%, 반대 의견이 37.5%였거든요. 이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이거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 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국민들께 전달이 좀 잘 안 된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그 여론조사의 그 로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진보 성향에 있는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들을 내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거보다 더 약한 고리로 지금 지지층을 형성하고 반대 의견들을 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다른 잡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들을 갖추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 특히 이제 뭐 언론계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 또 민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제대로 알려지게 되면요. 저는 여론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하고 확실한 전선을 만들어서 어차피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깥으로 내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네, 뭐 그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내적인 어떤 갈등보다는 대외적으로 어쨌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네.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예. 신경민 전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언론 자유를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낯설어 보이기는 해요.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항상 국민의힘 전신당 쪽에서 집권을 했을 때 엄청 혼났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MB 정권에서 앵커를 잘렸고 그래서 좀 생소한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러냐 뭐 이런 질문들 하겠지만요. 네네. 언론 자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특히 세월호 사건에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기레기라는 말을 만들어냈듯이 언론의 책임,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봤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언론인 본인들의 당사자들의 어떤 자존감을 상할 정도로 언론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이런 더군다나 이제 전통 그 레가시 미디어
뿐만 아니고 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첨단 미디어 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게 아주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의 책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주문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부득이 그럼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부응을 하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언론 책임, 언론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신뢰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본인들이 언론 당사자들이 못한다 그러면 법으로라도 책임 문제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법이 갖고 있는 악용의 소지와 오용의 소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부작용들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그것이 발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위 지금 이제 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언론의 책임이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 언론이 가져야 될 그 자유 이 부분이 더 높은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악용과 오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네.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할 권한들 또 그런 것들 통해서 과도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양심에 반하게 그것들을 자칫 권력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이 오용되거나 악용되면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언론의 기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은 유튜브 같은 것들이 더 굉장히 가짜 뉴스나 좀 더 과한 어떤 이런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중재법은 타겟팅 자체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나 레거시 미디어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짜 뉴스, 책임성이 부재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개인 미디어인 지금 유튜브가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지금 현재의 우리 이 나라가 취하고 있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제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지금 이렇게 과하게 어찌 보면은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 다른 뭐 진보 정당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바를 표하는 거죠. 예. 네. 이 주제만 저희가 계속 얘기할 수는 네. 없는데요. 일단 신경민 전 의원 말씀을 좀 듣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논의 좋겠는데요. 과정에서 금방 오 의원이 얘기하는 우려는 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우려나 여러 우려가 나왔는데 그 우려를 일단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네, 그 민주당에서 우려, 네, 그 상당 우려가- 부분 네,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는데 역으로 또 예. 이 법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무슨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반대 또 의견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정도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 효과나 전략적 봉쇄 소송의 오남용의 그 걱정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운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지금 언론의 신뢰는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신뢰를 높이고 책임을 증강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대선 국면에 이 법은 이 말하자면 통과가 돼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한 번 우리들이 논의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현재 언론 내부에서도 내부의 그 메커니즘에 굉장히 익숙한 기자들이 이 법이 좀 작동이 돼서 우리들도 좀 기자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이 얘기만 하고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 지금 뭐 얘기를 나오는 건 뭐 헌법 소원도 제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뭐 제가 이제 경험상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이상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저것을 뭐 무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에.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어쨌든 국민적 여론들을 좀 형성해서 민주당을 좀 압박해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뭐 필리버스터나 이런 뭐 최대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네. 또 국민적 여론들을 불러일으켜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가서요. 선거관리위원장에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오늘 선임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 전 총리에게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뭐 사실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아니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캠프 측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용은 좀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캠프 측과 특정 캠프와 이준석 대표와의 대립 구도는 뭐 일정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그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정홍원 전 총리를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이제 임명 내정을 한 거죠. 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 굉장히 이제 안정감을 되찾았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자꾸 이렇게 연달아 자꾸 실수가 이렇게 유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여진이 남아있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특히 오늘 유승민 후보가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당대표를 흔드는 의도 자체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다. 라는 경고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 갈등이 그냥 싹 어느 순간 사라지기는 어렵잖아요. 좀 잠복해 있다가 좀 나왔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서 보기에는 윤 캠프 내부에 하여튼 이 대표가 못마땅하다라는 기류는 분명히 읽혀요. 벌써 짧은 시간 동안에 3번이나 파동이 있었잖아요. 탄핵 발언 그리고 물론 일요신문 보도기는 하지만 비대위 그리고 민특보의 발언. 민영삼특보. 네, 이렇게 3개가 연달아서 이 대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윤 캠프의 분위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 대표는 좀 어디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디로 갈지 갈 때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윤 캠프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뭐 두 사람이 윤 후보나 이 대표가 뭐 말로 뭐 아직 봉합됐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그게 뭐 될 리가 없죠. 말로 봉합될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님이 이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당대표하고 자연스럽게 충돌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이른바 얘기 나오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밀어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게요. 뭐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정당의 구조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네. 현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론조사나 당의 룰이 있는데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저희 캠프에서는 더 조심하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당이 깨질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것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참여하기 어렵다. 네. 라고 하면 될 정도의 문제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슨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경준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지도부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네. 당권의 주도권들을 좀 쥐고 선관위에서 유리한 룰을 세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겠죠. 후보의 입장은 또 후보는 후보대로 당의 대표나 지도부는 또 당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갈등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국민들은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은 치유하고 네. 또 후보는 선수의 입장에서 더 비전이나 정책이나 서로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제 경선의 과정으로 빨리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곧 선관위도 출범하고 그럴 테니까요. 네.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신경민 전 의원님께 민주당 지금 뭐 경선 버스라고 하면 그렇지만 9월 4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김두관 후보가 자가격리 중이에요. 좀 연기 좀 해달라. 9월 1일 날 이제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론을 일부는 취소가 됐고요. 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대전 MBC에서 하는 충청권, 네. 충청 남북과 대전시 그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김두관 후보는 줌으로 참가를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경선 연기를 요구를 했는데 그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정대로 가는 네, 건데 일정대로 가는데 지금 달리. 네, 토론만 한 두어 개가 지금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된 거고요. 뭐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인싸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